앞에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닥치고 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외교 안보적 상황을 보면 이 지역에서 동네북 같은 존재 같습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고 있고, 일본은 경제 보복을 하고 있고, 북한은 20여 발에 달하는 각종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고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도 원활치 않습니다. 우리 친구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이 지역에서 왜 있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거대한 태풍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축적된 결과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의 큰 원인은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철학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국제관,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80년대에 민족해방론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 그 학생운동하던 친구들이 가졌던 그 세계관인데, 쉽게 얘기하면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이나 한미동맹은 이건 냉전 구조다. 이 냉전 구조를 빨리 해체시켜야지만 남북 간의 평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보다 이 지역의 다자안보 체제를 통해서 대체해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한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보시면 이런 흐름들이 투영되고 있음을 알 겁니다. 그리고 그쪽 관계자들께서 툭툭 던지는 얘기들을 보면 바로 그러한 점들, 다자안보를 얘기한다든지 한미동맹, 주한미군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러한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또 하나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은 바로 이 트럼프라는 전대미문의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분이 얼마나 그 동맹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 아주 일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는 젊었을 때 플레이보이지와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도 있는데요. 그때 얘기했던 거랑 지금 대통령이 되겠어 얘기하고 있던 거랑 세계관이 똑같습니다. 왜 부자 나라들한테 미국이 방위비 부담을 하고 있느냐? 이건 부자 나라들한테 물려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이 피어라는 책을 보면 아주 일관되게 동맹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특히 한미동맹, 나토와 미일 동맹에는 일정 부분 이해를 갖게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데 한미동맹에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그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주한미군 이제 철수시켜야 된다, 빨리 철수시켜라는 식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티스가 안 된다 그럽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주한미군은 3차 대전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옛날에는 매티스, 맥메스터 또는 켈리 비서실장이라는 이런 분들이 일정 부분 소신을 갖고 그 트럼프의 어떤 폭주를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에서 점점 충성파들로 예스맨들로 다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맥메스터라는 출중한 국방장관이 트럼프를 제어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볼튼이라는 친구는 뭐 말로만 했지 별로 그렇게 제가 보기엔 예스맨 중에 일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볼튼조차 지금은 대견하지 못하는 이 트럼프의 주변에서 본다면 이것 또한 한미 관계, 우리 외교에 있어서의 하나의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참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옵틱들을 봐왔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봤고요. 있을 수 없었던 미북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월경을 해서 북한 땅으로 가는 모습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옵틱들로 인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평화가 오고 있다라는 착시를 우리한테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이 단 한 알에도 제거된 게 있습니까? 북한의 핵 시설이
핵탄두나 핵미사일을 생산해낸 인프라가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동결돼 있습니까? 미 정보당국에 의하면 매년 핵탄두 12개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답니다. 그러면 최소한 평창올림픽 이후에 24개 정도의 핵탄두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70여 발에 달하는 핵탄두, 1000여 발에 달하는 각종 핵미사일이 대한민국 전역을 다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핵무장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프로세스, 미북 간의 핵 협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서 촉진자, 중재자, 운전자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비핵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핵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미사일은 2017년 11월에 쏜 화성 15라는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거의 13,000km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습니다. 미 본토를 수소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워싱턴, 뉴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고 난 직후에 김정은은 평화공세로 들어섰습니다. 무슨 평화공세냐? 미국과의 마지막談判입니다. 북한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했느냐? 어떻게 핵무장에 성공한 나라들에 대한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P5,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5개 나라를 제외한 3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실패한 나라와 성공한 나라의 기준점은 미국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북한도 미국과 협상을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바로 그 점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미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이 능력은 내가 포기하겠다. 그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이나 인도처럼 묵인해달라. 우리는 한국보다 더한 동맹이 될 수 있고 대중 전략에도 협력할 수 있고 이런 메시지를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한테 주어왔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것을 갖게 되는 순간 미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학자들 미어샤이머, 조셉 나이, 그레함 앨리슨 다 비핵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은 관리해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 협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가시면 미국의 20-30명에 달하는 전직 관리들, 유엔 대사, 국무장관, 국무차관, 부장관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단 한 사람도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사람 없습니다. 단지 관리해야 된다. 미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관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미국은 관리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촉진자로 가능할까요? 그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환경이 미중 간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점점 미중 간의 경쟁이 이제 전쟁으로, 경제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이 패권 국가가 있는데 도전하는 국가가 등장하면 세계 역사상 거의 예외 없이 전쟁으로 기결됐다라는 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 우리가 이제 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가 양쪽 다 선택을 안 하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외교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그 하나의 상황이 사드였죠. 사드 보복을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의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한 미군의 사드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중국이 보복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MD 안 하겠다.
그리고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안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중국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주권 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고, 저는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에 주권 국가로서의 선택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왜 남한테 약속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한국이 과연 우리 편이냐라는 바로 그런 의심을 갖게 되고, 그 틈을 지금 일본이 파고 들어가서 화이트리스트에 제외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부실을 바로 이런 점에서 일본이 활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과 1대1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대1로를 어떻게 보세요? 경제 프로젝트로 보십니까? 자, 1대1로는 철저히 19세기, 20세기의 제국주의의 땅 따먹기 이론입니다. 지정학 논리입니다. 여러분, 맥킨더의 이론 아세요?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해양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마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유라시아도 지배하는 일로를 만들고 있고, 일대를 만들고 있고, 해양도 지배하는 일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조차권을 얻고 항구를 만들고 철도를 넣고, 이게 제국주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중국과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는 인도 태평양에 대해서는, 미국의 구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든지 미온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의 남방 정책과 인도 미국의 태평양 구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유사점에 대해서 검토해 봅시다. 이 정도가 우리의 입장입니다. 중국의 1대1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 실렸던 하나의 칼럼인데, 이걸 보고 굉장히 저는 놀랐었습니다. 자, 두 태양 중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글을 보면 빨리 중국을 선택해야 된다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의 모습을 보면, 저는 70년대 제가 학생일 때 우리나라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중국은 이제 고도 경제 성장기에서 벗어나 가지고요, 6% 정도 때까지 성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는 5%, 4%까지 내려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공산당 체제가, 일당 체제가 국민들의 다원적인 그런 생각들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을 가지고 정통성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려워집니다. 점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거의 모든 전후의 선진국가가 된 나라,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예외 없이 민주화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나라도 70년대에 이게 효율적이질 않아요. 민주화라는 게 분화가 돼서 한 사람이 하던 걸 두 사람이 하고, 두 사람 네 사람이 하고, 그 다양한 다원적인 차원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국가가 잘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 떨어지는 것 같고 통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종종 지도자들이 권력을 다시 집중시킵니다. 10사람이 하던 걸 네 사람으로 하고, 네 사람이 하면 두 사람으로 하고, 다시 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체제가 바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권력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집중시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저는 그러한 현상으로 봅니다. 등소평 씨가 다원적인, 그래도 소프트한 권위주의 체제를 해서 분화시켜 나가면서 다원주의로 향해 갔는데,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을 갖춰 나갔는데, 그걸 다시 황제로 돌아가고 있는, 박정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중국에서 엿봅니다. 그럼 민주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나 화웨이나 이런 거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민주화가 아닌 다른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CCTV가 2억 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 프로그램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자페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쓰는 것까지 보면서 전부 동선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시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안 됩니다. 다 중앙 서버를 중국에 두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모임을 갖자, 5-6명이 모임을 갖자는 걸 돌리면 그 자리에 공안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통제를 통해서 중국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중진국의 함정을 새로운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데 과연 이 방법이 성공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은 민주화였습니다. 자, 한중 관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통령 특사 이해찬 대통령 특사가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가 시진핑 주석이 옆이 아니라 이 흔히 얘기하는 하석이죠. 하석이 앉혔습니다. 정영 특사가 갔을 때도 하석이 앉혔습니다. 저희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앉히느냐? 그랬더니 이게 뉴 노멀이다. 앞으로 시진핑 시대는 이런 식으로 사절들을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미얀마 총사령관은 옆에 앉혔습니다. 베트남 대외관계위원장도 옆에 앉혔습니다. 우리 정영 특사를 보세요. 트럼프는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그럼 저 자리를 누가 앉는 거냐? 홍콩 행정청장을 저 자리에 앉힙니다. 마카오 행정청장을 저 자리에 앉힙니다. 지금 한국은 홍콩, 마카오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게 지금 달라진 겁니다. 한중 관계가. 우리 대통령 혼밥하셨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혹시 중국에서 오신 유학생이 계시면 제 말이 좀 거칠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이 미북 간의 핵 협상이죠. 엄지척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저랬는데 하노이에서는 빠이빠이 하고 지금 트럼프가 가는 겁니다. 트럼프는 우리 특사가 정의용 특사가 가서 김정은의 말이라고 전한 게 있습니다. 군사 위협을 제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면 핵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게 김정은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결정했습니다. 나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군사 위협을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거했습니까? 여러분, 이 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대의 미국의 전략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왔습니까? 한국에 안 오고 있습니다. 자, 한미 간의 군사훈련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접대 북한이 미사일 쏘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 그러죠. 그건 뭡니까? 도상훈련입니다. 도상, 지도상에서 컴퓨터를 가져가는 훈련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력이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자, 트럼프는 싱가포르 회담 끝나자마자 나와가지고는 기자회견에서 프로보커트 워크 게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발적인 전쟁 연습 한미 간에 나 이거 하기 싫다 안 할 거다. 한미 연합훈련 다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죠? 주한미군 빨리 집으로 보내고 싶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종전선언 하겠다. 평화협정 맺을 수 있다. 연락사무소 만들 수 있다. 대사급 수교할 수 있다. 북한 체제,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경제 프로젝트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패키지를 주면 북한이 얘기한, 김정은이 얘기한 거 다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 회담에서는 김정은은 내가 영변 하나 줄 테니까, 그것도 영변이 뭔지도 몰라요. 영변 줄 테니까 제재 완화하라는 얘기만 줄고 장창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내가 이런 거 줄 테니까 그럼 너는 정말 완전히 비핵할 생각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랬더니 대답이 없고 제재 완화만 얘기합니다. 어떡합니까? 너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고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것이 하노이 회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 더 이상 회담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시작이 됩니다. 트위터로 김정은을 부르죠. 나 판문점 갈 테니까 와라. 김정은은 뭐 이 트위터 보고 되게 기뻤을 거예요. 왜? 거의 6일 동안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갔는데, 그리고 미리미리 생쇼를 했어요. 북한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미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통 보도를 하는데 이때는 기차를 탈 때부터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협상이 이루어진다, 트럼프하고. 북한에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괜히 애꿎은 통역 숙청당하고 김영철 안 보이고 몇 사람 안 보이는 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수령은 무오류 아닙니까? 오류를 저질렀죠. 근데 다시 트럼프가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버선발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은 자꾸만 김정은이가 금년까지는 내가 참는데 금년에도 안 참아주면 뭘 안 해주면 나는 새로운 길로 가겠다 그러니까 달래러 나온 겁니다. 어떻게 달래느냐? 야, 내가 재선이 있어. 내 재선 기간 중에 좀 조심히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트럼프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둘 사이에 흥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무회담을 또 이루어지지만 연말 정도 되면 또 위성 발사체를 쏠지 아니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김정은이 가만히 있을지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전략 폭격기들도 안 오고 있고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미동맹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소미아가 파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소미아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이 있는데요. 이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27개 나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큰 문제냐. 이 정보보호협정이 있어야지 외국이 준 정보를 갖다 다른 쪽에 유출하지 않고 잘 관리하겠다라는 것이 정보보호협정입니다. 그래서 기반입니다. 정보 교환을 위한. 그런데 이 정보보호협정이 왜 중요하느냐. 한미일 간에 왜 중요하느냐.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입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둥글어서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총동원이 되면 사각지대 없이 한국만 보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미국 자산만 보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일본 자산으로 보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의 정보 자산이 총동원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북한 핵미사일을 추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핵미사일이 날아가는 와중에 지소미아를 이제 우리가 종료 선언을 한 겁니다. 이유는 딴 데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미사일들이 날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뭐 뒤에 이 김정은의 이 뒤태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것이 한일 간의 문제는 일본은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지소미아는. 그런데 미국은 상당히 화가 났어요. 이걸 통해서 전후에 미국이 구축해온 전후 질서를 훼손하고 주한미군을 위태롭게 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됨으로써 미국이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인 우리의 어려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지난 7월 말에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맨날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조건은 폴란드와 함께 세계 최악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들한테 둘러싸인 최악의 지정학적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정말 피부로 그걸 느꼈었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 마찰이 일어나고 티격태격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기습적으로 우리나라의 방공 식별구역을 들어오더니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관통했고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는 2번이나 우리 독도 영공을 침입했습니다. 이날 북한이 전략 잠수함을 필요로 했고 미사일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동래북이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왜 한일 관계가 요즘 이렇게 어렵냐의 문제입니다. 뭐 이 사진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 한일 간에 어렵게 많이 했던 위안부 합의가 있습니다. 이 합의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국가 간의 합의를 우리가 사실상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게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제 문제를 촉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약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조약을 뒤엎는 판결을 내리는 일은 최소한 선진국가에서는 OECD 정도 되는 선진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교 사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항상 사법부가 신중하게 판단을 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사법적 자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건국하는 심정으로 그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1965년에 물론 그 협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라는 사안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합의를 했고 그 합의를 통해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35년, 36년의 피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우리 정부가 다 받았습니다. 일본은 피해자 개개인에게 주겠다는 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습니까?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포항제철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소양강댐 만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의 시드머니가 됐습니다. 경제 발전하는데. 그 돈은 사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한테, 강제징용자 피해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국가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도 이 문제점들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한번 신고를 받아서 30만 원씩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30만 원은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일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2005년에 이해찬 국무총리, 문재인 민정수석이 간사로 참여하는 민간 합동위원회를 통해서요, 65년도에 모든 문서를 다 분석했습니다. 왜? 65년 이 조약이 엉터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했겠죠. 사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아마 저걸 문서를 다 파헤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놀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강제징용과 관련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일단 국가가 돈을 받기 때문에 신의상 일본에게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7만 몇천 명한테 신고를 받아서 6억 6,200억 원을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등 이런 청구권은 이제 해결됐다,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최소한 2017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니까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 협정 사이에 이제 대법원 판결은 반인도적인, 불법적인 반인도적 행위로 인해서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판결을 가지고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거를 얘기하게 되는데, 우선 그 판결의 문제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소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창씨 개명을 하는 바람에 그 우울증이 생겼는데 그게 패밀리 이력으로 왔습니다. 저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본 정부를 그 판결에 의하면 지금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가 간의 어떤 안정성, 외교의 안정성, 그 다음에 법의 안정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은.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의 그 참 필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은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들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현금화하는 조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자국 기업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손해를 보게 될 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저거였고, 결국 압류 조치와 이런 것에 따라서 일본은 우리 반도체 핵심 소재에 관한 규제 조치를 했고, 화이트리스트에 보복을 가하고 있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금지 조치는 아닙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반발을 하고 지소미아까지 이제 우리는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거는 지금 이러한 미사일들이 날아가는 시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일 관계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에치슨 라인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에치슨 라인에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중국과 갈 것인지 이 에치슨 라인의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것인지를 한번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점점 우리가 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둘이 만나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정부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포함되는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기업도 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이 주가 되고, 일본한테는 저는 돈을 좀 그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이 먼저 재단을 만들면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너희들한테는 돈 달라는 얘기 안 할게. 그런데 일본 기업들 도의적 책임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환영한다. 이렇게 만들면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대법원에 이제는 좀 뭐랄까요, 국제법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외교가 살 길이고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는 한미동맹 동맹파입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맹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여기 있는 5개 기업은 미국의 시가총액 1등서부터 5등까지입니다. 여기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까? 다 창의력을 갖고 하는데 애플이 있죠. 자, 애플이 만드는 아이폰 $500짜리 뒤에 보시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무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한테 돌아가는 돈은 얼마일까요? 폭스콘이라는 대만계 기업의 중국계 근로자들이 얻어내는 6불 75센트가 중국에 떨어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150불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품들입니다. 그건 누가 갖는 거죠? 삼성, LG, 일본, 독일이 갖는 돈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포션, 350불은 누가 갖습니까? 미국이 갖는 포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우리는 국경을 가지고 자꾸만 GDP에서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시면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은 기초과학 잘합니까? 못합니다. 체코에게 아웃소싱해서 체코 사람들한테 시킵니다. 누가 제일 소프트웨어 잘 만듭니까? 뭄바이 사람들한테 맡겨서 뭄바이 사람들한테 소프트웨어를 삽니다. 아웃소싱합니다. 누가 제일 디자인 잘합니까? 이태리 밀라노 사람들한테 시킵니다. 그리고 누가 물건 값싸게 제일 잘 만들어요? 중국입니다. 불뚝 공장은 전부 다 중국에 지어서 생산은 다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하나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만들어낸 틀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 국력을 잘못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 파라다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에서 밀리면 뭘 합니까? 그 물건을 잘 만드는 회사를 M&A하고 하는 파이낸스를 가지고 파라다임을 바꿨습니다. 거기서 또 그 다음에 어떤 사기극이라면 안 되죠. IT를 가지고 또 한번 파라다임을 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미국이. 그것이 인구 파라다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은 5천만에서 이제 4,200만이 됩니다. 일본은 1억 3천만 가까이에서 9,500만까지 떨어집니다. 중국 14억에서 12억 몇천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라 2050년이 되면 3억에서 4억 3,900만, 4억 4천만이 되는 거의 50%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 미국입니다. 근데 저 인구들이 어떤 사람이냐? 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동아시아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부자 사람들이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2050년까지는 미국에는 튼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의 이 틀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